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이자 영역이라고 교과 해설서에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일선 학교에서 학습되는 것은 물론 모든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깊은 실망과 유감을 밝히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건철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현장 조사를 갔던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이 사고 지점 부근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공개를 북측에 요구하고 금강산 체류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지만 남북 대화 창구가 모두 막혀 현지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측의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고유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여름철 출근길 지하철은 지옥철로 변했습니다. 타고 싶은 지하철의 조건, 연속 취재 보도합니다. 서울시 의원 31명이 의장 선거 때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체 3분의 1이 연루된 뇌물 사건인데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노동계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경영계가 어려움을 표시해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어코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 해설서에 집어넣었습니다. 한일 신시대 선언이 몇 달 만에 좌초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중학교 사회과목 교사들의 수업 지침서인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 이어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깊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의 영토 영역이라는 문구를 씀으로써 사실상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것입니다. 또 일본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의 기초에 라는 표현을 써 마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내 강경 우파들이 주장해온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는 4년 뒤인 2012년부터 적용됩니다. 我が国の歴史についてね、領土の問題についてしっかりとね、考え方を持た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当然ありますしね. 사상 처음으로 일본 교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포함됨으로써 한일 관계는 신시대를 선언한 지 반년도 안 돼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시 부각하는 데에는 국내외적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강경 우파가 배후에 있고 현재 취약한 집권 세력도 일조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혜진 특파원입니다. 이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 파동을 주도한 세력은 자민당과 정부 내 강경 우파들입니다. 고이즈미와 아베 정권 6년 동안 세력을 키워온 이들은 줄곧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취약한 당내 기반의 지지율마저 낮은 후쿠다 총리로서는 이들 우파의 강경 입장을 무시하고 독도 문제를 아예 해설서에서 빼버리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시각입니다. 결국 강경 우파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줄다리기 끝에 일본 고유 영토나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피한 채 사실상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できるだけぎくしゃくしないようにしたいもんだという日本政府の意図の表れだとご理解を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고심 끝에 한국을 배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공색한 생색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학교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실음으로써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당초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교과서와 학습 지도 요령이 있고 별도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 해설서가 바뀌면 독도 관련이 앞으로 교과서에 그대로 실린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설서란 교사들의 학습 지도 요령을 보완해 설명해주는 일종의 수업 지침서입니다.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되는 학습 지도 요령만큼 구속력이 크진 않지만 교사들은 반드시 해설서에 기초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설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펼 때 해설서에 기초해 내용을 저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일본의 14개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4개이지만 실제 이 교과서를 쓰는 학교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오는 2012년부터 새 해설서가 적용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今後各学校におきまして竹島を含めました我が国の領土に関する正しい理解が一層深まるということを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과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바로 올해가 해당됩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학습지도 요령 개정 때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계획이었으나 한일 간의 마찰을 고려해 이번 해설서 개정 때 기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정부는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켜서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측 발표가 나온 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비추어 볼 때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시계이에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계이의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このことによって良好な日韓関係が損なわれ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외교부는 일본 측에 대한 외교적 항의로 권철현 주일 대사를 곧 일시 귀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일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 2001년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 이후 7년 만입니다.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들도 곧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독도 생태계와 자연 환경에 대한 보호 조치, 독도 주변 해양수산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등 5개 분야에서 14가지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청소년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역사 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와 독도 방문 행사를 열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야당들은 정부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헬기로 독도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 행위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여야와 정부,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 일본의 생떼를 무력화시키자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성숙한 한일 신시대 개척을 위한 한일 정상의 약속을 상기하고 진정한 설린 우호 관계를 열어가는 데 협조하라. 뒤이어 독도에 도착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일본 정부를 규탄한 데 이어 과거는 과거대로 맡겨두자는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실용 외교가 자초한 일인 만큼 정부가 강력 대응으로 결자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일본 중앙정부까지 나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독도 구조물 설치 확대 등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한일 관계를 파행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하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신기원 기자입니다. 이번 일본의 발표에 누구보다 가장 분노하는 건 독도 주민입니다. 나는 독도에서 40년 넘도록 쓰던 사람인데 누가 그런 소리를 갑자기 한다 그러면 그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도지사, 도교육감 등 90여 명은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본어 도발 행위를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헤엄쳐서 독도를 33바퀴 도는 행사를 진행 중인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조오련 씨도 규탄대회에 함께했습니다. 1905년도 2월 22일자로 일본이 자기 땅이라 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서울에서도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는 아시아 평화를 짓밟는 반인류적 작태로서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혈서를 쓰고 일장기를 태우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난과 항의가 빗발치자 주한 일본 대사관에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경찰력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민간단체 반크는 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어로 된 독도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일본 국민들한테 저희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기환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정면으로 건드려서 한일 관계는 험난한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만 관련된 문제라서 국제적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민간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직접 만드는 지침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가 들어갔고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보게 될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릴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한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딴짓을 한 점도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大統領と率直に話し合うことを通じ協力して日韓新時代を切り開い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또 이 대통령으로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해 일본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쇠고기 파동이 또 다른 형태로 재현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들대로 그동안 우리 정부의 물밑으로 자국 내 보수 세력의 압력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쳐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대일 실용 외교의 기치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끊임없이 망언을 해대더니 결국 오늘 명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907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도발, 윤효정 기자가 그 일지를 살펴봤습니다. 을사늑약으로 한국을 지배하게 된 일본 정부는 2년 뒤인 1907년 원래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에 편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다시 독도를 우리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평화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1953년 한국전쟁을 틈타 일본인들은 독도에 상륙해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울릉도 주민들이 나서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했고 일본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 뒤 1977년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해 일본 측이 독도를 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우리 정부 대응은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 표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계속 수위를 높여온 일본은 1996년엔 처음으로 문부성 검정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고 총리까지 나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2005년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망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2006년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슬쩍 내놨습니다. 독도 침탈 정책을 강화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독도 침탈을 지시 교육하는 거나 같습니다. 급기야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등교과서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금강산 피격 사건 속보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서 현대아산이 이 자료를 넘겨달라고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어제 현대아산이 공개한 금강산 해수욕장 사진입니다. 녹색 철조망 뒤 북측 영내에 CCTV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카메라는 40여 도 각도로 틀어져 남측 해변을 향해 고정돼 있습니다. 이 CCTV는 지난 2005년 현대 아산이 북측에 넘겨준 것으로 고 박광자 씨가 북측 영내로 넘어간 시각과 정황 등이 기록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아산은 CCTV가 각종 의혹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CCTV 자료를 넘겨달라고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에서 북측에 CCTV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방북했던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은 당초 오늘 오후 귀환하려던 일정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정확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방북하였는데 북측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금강산 체류를 연장하였습니다. 윤 사장은 매일 한 차례씩 북측과 만나 사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그동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사장이 급작스럽게 귀환 일정을 바꾸면서 북측으로부터 뒤늦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추가 협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정부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현재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모두 막혀 있습니다.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박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피격 사건이 우발적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8개 기관의 부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내 관련자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금강산 현지에 파견될 경우에 대비해 활동 계획을 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우리 측의 현지 조사 요구를 거절했으며 판문점을 통한 전통문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식 창구뿐 아니라 남북 고위 당국자 간의 핫라인, 이른바 비선 접촉도 새 정부 들어 끊어져 현지 조사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북 대화 창구가 끊기면서 국가 위기관리 기능도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박광자 씨가 숨진 지 6시간 반 만에야 청와대에 통보됐고 청와대 안에서도 2시간이나 지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최초 보고자도 민간 기업인 현대 아산이었고 군사정보에 정통하다는 합참은 질병 사망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올려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켰습니다. 청와대는 피격 사건과 묘하게 겹친 이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을 놓고도 갈팡질팡하다 결국 원안대로 밀어붙여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대북 채널 확보와 위기관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북측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록 관광객이 초소를 넘었다고 해도 총격을 가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란 뜻을 밝혔다고 비서실장인 박지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사태가 더 이상 악화돼선 안 되며 남북한이 빨리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면서 진상규명 등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 언급입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차단된 남북 대화 채널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용의도 밝혔습니다. 현재는 하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라인을 가동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 남북 대화를 해왔던 사람들도 나서고.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시한이 다음 달 11일인 점을 감안해 북한이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라도 우리 측과 국제사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호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의혹투성입니다. 북측이 설명한 사망 시각과 이동 경로가 좀처럼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강명일 기자가 사건을 재구성해 분석해봤습니다. 숨진 박광자 씨가 호텔을 나선 시각은 새벽 4시 30분. 호텔 CCTV에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군이 발포했다고 발표한 시각은 4시 50분. 결국 북한군의 주장대로라면 이 20분 사이에 숙소를 나온 박광자 씨가 2.3km의 해변을 걸어 북한군 초소가 있는 기생바위까지 들어온 뒤 다시 1km를 도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마를 입은 50대의 박광자 씨가 걷기도 힘든 백사장을 20분 만에 3.3km나 이동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박 씨의 이동거리가 부풀려졌거나 4시 50분이라는 사망 시각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4시 50분이라는 사망 시각이 맞다면 박 씨는 호텔을 나와 20분 만에 1.3km 떨어진 피격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3.3km의 이동 경로가 사실이라면 박 씨의 사망 시각은 새벽 5시를 훨씬 넘어야 합니다. 이때는 날이 완전히 밝은 시각이기 때문에 북한군은 관광객임을 육안으로 식별하고도 발포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북한이 사건 발생 후 남측에 통보할 때까지 4시간 동안 사건 경위를 짜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혹은 이래저래 풀리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북 정치회담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야당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은 남북 화해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며 남북 간 정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의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 정착과 남북 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 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 기구도 만들자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역설하면서 민주당의 여야정 원탁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례화하자며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여타 야당은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의 제안이 공연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로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선진당은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치회담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도 실천 의지가 없는 새 대북 제안이라고 평가 전화했습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지난주에 보내드린 시리즈 타고 싶은 버스에 이어서 타고 싶은 지하철 기획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지옥철이라고 부르는 지하철 실태를 박주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에선 매일 전쟁이 반복됩니다. 승강장으로 통하는 좁은 계단은 사람들로 꽉 막혀 좀처럼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유, 또 지옥철에 간다. 또 지옥으로 가는구나. 덥고 사람 많고. 길게 줄이 늘어선 승강장. 한 발이라도 디딜 공간이 보이면 지하철을 타기 위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억지로 열차에 몸을 실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이 문에 걸리고 맙니다. 11년 됐는데 나아진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많은 건. 힘들게 올라탄 열차 안에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승객들은 기진맥진하기 일쑤입니다. 너무 덥고 아침부터 이제 사람들이랑 너무 부대끼다 보니까 출근할 때부터 너무 힘이 빠지고. 안전성과 편의를 고려했을 때 지하철 한 칸에 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6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출근길 지하철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찹니다. 출근 시간 가장 붐비는 사당역에서 방배역 구간은 최대 인원보다 평균 2.2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호선에서 4호선 전체 평균으로도 1.7배 가까운 승객들이 한 칸에 탑승합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지난 3월부터 신도림역을 시작으로 역사 구조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설계 당시부터 이용 인원을 잘못 예측한 데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어 고심입니다. 혼잡도가 높은 17개 역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구조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1조 원이 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1에서 4호선 이용객만 하루 400만 명. 이 중 3분의 1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탑니다. 인파가 몰리는 환승역에는 푸시맨에 이어 다음 달부터 커트맨까지 두기로 했습니다.
기름값 파동만 나면 정부는 주요 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여전히 지옥철이란 오명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지하철 실태를 말하자면 성인 남자도 힘들 정도로 돌고 도는 갈아타기, 환승을 말해야 합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고친다고 하지만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출근하는 이광태 씨는 종로 3가에서 5호선으로 갈아탈 때가 가장 짜증스럽습니다. 붐비는 승객 틈에 끼어 계단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비좁은 이동벨트를 따라 걷다 보면 본격적으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붐비는 승강장에 도착하니 10분이 흘렀습니다. 출근 시간 50분 중에 5분의 1이 환승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게 아침 출근길에 이제 진을 다 빼고 나니까 출근하고 나면 되게 많이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승객들이 여기저기에서 땀을 닦고 있습니다. 노원역은 환승거리만 300m가 넘습니다. 서대장가장 가는 시간보다 환승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흘리는 땀 같은 게 더 많고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더 비경제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 환승거리가 얼마나 먼지 제가 직접 초시계와 만보기를 이용해 걸으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고 구름다리를 통과해 승강장에 오르니 약 10분 동안 700걸음 넘게 걸은 걸로 나옵니다. 환승거리가 긴 이유는 처음부터 환승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계획되는 경전철이랄지 아니면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서는 기존 철도와의 환승을 적어도 T자 내지는 10자형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충무로역처럼 두 노선이 승강장이 바로 위아래에 있는 십자형 구조라면 계단을 한 번만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하철역은 종로 3가 같은 기역자형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환승거리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편의시설마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승역 51개 가운데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만 15개나 됩니다. 이동벨트가 설치된 역도 단 6곳뿐입니다. 서울시가 추가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지하철을 타라고 호소한다고 해서 승객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겁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노사 쟁점이 임금 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며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월급쟁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반기에 4.3%나 올랐고 올해 전체로는 4.8%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7%, 대우조선 6.4%, 금융노조 5.8%, 현대자동차 8.9% 등 대다수 노조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 확충과 생산성 확대, 그리고 경제 운영을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명 경영계는 원자재 값이 83%나 올랐다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2.6%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너무 임금 쪽으로 욕구를 갖다가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기업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최근 몇 년 동안 노사 간 쟁점은 구조 조정이나 고용 보장 등이었지 임금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치솟는 물가 탓에 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임금 상승이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올해 공공 부분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호입니다. 서울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 돈 주고 받은 혐의로 시의원 3분의 1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오늘 강행했습니다. 개의치 말란 뜻입니다. 조여정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첫 회의부터 시민단체와 경찰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 선거에서 돈을 주고 받은 한나라당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창피한 수준으로 그 당내 경선인가 뭔가를 지독하니 해대고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러나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수사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오히려 야유가 쏟아집니다. 영장이 청구된 김규현 의장은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의장과 돈을 받은 30명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죄여서 실형을 받으면 시의원 31명을 한꺼번에 새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뇌물 액수가 200만 원으로 적어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의회 의장 선거는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하는 공직선거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받아도 50배를 물어야 하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약자들은 법을 어기면은 법의 저촉을 받고 강자들은 어기면은 법의 저촉을 안 받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한독 간부와 서울시 공무원이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주식회사 한독 전무이사 48살 이모 씨를 지난 9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분양대행 수수료와 광고 용역비 등을 부풀려 회사 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5억 원가량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으로 당시 서울시와 정계 관계 인사들에게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대표이사로 내세웠던 윤모 씨의 일기장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한독이 DMC 사업자로 선정된 뒤 건축 설계 변경 등과 관련해 공무원과 정치인을 전방위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는 로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부탁한 사실은 있어도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5월 한독으로부터 현금 등 모두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DMC 사업기획팀장이었던 임모 사무관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 경위가 한독 산학협동단지 건설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강화도 모녀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나친 용의자 인권 보호와 2년 전 부실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석 달 동안 시나리오까지 짜며 완전 범죄를 꿈꿨던 피의자들. 납치의 성폭행, 그리고 살해까지 잔인한 범행인 만큼 현장 검증 장소도 8곳이나 됐습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피의자 26살 안모 씨 등 3명은 윤 씨를 집 앞에서 납치하고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는 과정을 태연히 재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한 동네 이웃 청년들의 무자비한 범행에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숨쉬고 살았다는 게 기가 막히죠, 뭐. 우리가 댕기기도 무서워요. 마을에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윤 씨 모녀의 시신을 바닷가 갈대숲에 버리는 과정도 확인했습니다. 윤 씨 모녀의 가족들은 현장 검증 내내 피의자들의 얼굴이 가려진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은 이들이 2년 전에도 돈을 위해 이복 동생까지 납치 살해한 만큼 지난 2년여 동안의 행적을 다시 수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년 전 피의자들을 용의선상에 두고도 한 차례 조사 후 풀어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지요. 전기를 최대 50%까지 아낄 수 있는 조명이 있습니다. 배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지어지게 될 미래형 주택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니 환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은 하얀색 조명이 눈길을 끕니다.
거실은 물론 주방과 아이들의 공부방까지 이곳에 있는 모든 조명은 전기가 흐르면 빛을 내는 반도체, 즉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LED 조명입니다. LED의 평균 수명은 5만 시간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때 약 10년 동안을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ED 조명과 형광등의 전력 소모를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은 566 럭스의 밝기를 내는데 형광등은 86W를 쓰는 반면 LED 조명은 60W로 30%가량 적습니다. 백열등과 할로겐 등에 비해서는 거의 80%까지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일반 조명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 높아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지만 수명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LED의 기술 트렌드로 봤을 때 향후 1, 2년 내에 현재 가격의 한 50 내지 6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계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12년까지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LED 조명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결의했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2년 뒤부터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국공립중학교 교장들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현재 서울의 중고등학교 88%는 이렇게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0년 1월까지 개정된 학교 급식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이 직접 급식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교장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와 식자재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만 상승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급식 비리 문제도 오히려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보다 비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보다는 훨씬 더 서투르게. 그러나 지난 5월 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쇠고기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부 교장의 주장은 현실과 다릅니다. 급식이 모두 직영인 초등학교의 경우 96%가 국내산을 사용하지만 반대로 위탁급식이 대부분인 중학교는 18%, 고등학교는 9%만 국내산을 쓰고 나머지인 80% 이상이 수입산 쇠고기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탁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가의 저지료의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시민단체들은 학교장과 위탁업체 간의 뒷돈 거래도 심각하다며 직영급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의 중학교 교장 6명이 최근 4차례에 걸쳐 급식 위탁업체 사장으로부터 해외 골프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시 교육청도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쯤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평가해 봤더니 숙제를 혼자서 하는 학생들 성적이 높게 나왔습니다. 스스로 하는 학습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금기종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형아랑 같이 풀어요. 아, 형이랑요? 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숙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학생들이 가족이나 과외 강사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숙제를 하는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에서 평균 93점대, 기초 수학에서 평균 91.4점을 받아 부모가 숙제를 같이 해주는 학생들보다 1, 2점 정도 높았습니다. 과외 강사와 함께 숙제를 한다는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 80점대로 혼자서 숙제를 해결하는 학생들보다 4, 5점 정도 낮았습니다. 또 부모가 숙제를 확인해주는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에서 평균 93점대, 기초 수학에서 평균 91점을 받아 부모가 숙제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2, 3점 높았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숙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학부모님이 숙제에 대한 지도를 하는 관심, 이런 것 등이 자녀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초학력 평가에서 학습 부진 학생 비율은 읽기와 쓰기, 기초 수학 모두
1%에서 2%대로 2006년보다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과 공무원들의 승용차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만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러나 민원인 차량은 현행대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종교단체 JMS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은 이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검사 재직 중에 위법 행위로 변호사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처음으로 일단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 YTN의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노동조합원과 용역경비원 간 몸싸움 끝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YTN 노동조합 측은 사장에 내정된 구본홍 고려대 석좌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장 선임에 반대해왔습니다.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60일 연속 강연이 오늘 문명사적으로 본 한국의 이상을 주제로 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개막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60일 연속 강연은 건국 60년 기념사업단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 60인을 초청해 매일 저녁 7시 반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지나온 60년과 다가올 60년을 조망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실감나는 체험 현장을 김연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크린 속 장면에 맞춰 쉴 새 없이 의자가 움직이고 앞뒤에선 물과 바람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느새 자욱해진 매캐한 매연 냄새는 저절로 코를 쥐게 합니다. 얼핏 보면 놀이기구 같지만 생생한 체험으로 쉽고 재미있게 지식을 얻게 하는 새로운 영화관입니다. 소리와 빛이 하나 되는 레이저 음악쇼를 거쳐 우주인과 대화하는 법까지 배우며 웃고 떠드는 사이 아이들은 영화가 설명해주는 우주 탄생의 신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위와 금속으로 된 덩어리들이 부딪혀서 생긴 흔적들이죠. 한바탕 체험이 끝나고 난 마무리는 배운 내용을 퀴즈로 푸는 복습 시간. 샴일까요? 거짓일까요? 틀리는 문제가 많아도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떤 게 기억나요?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났다는 거요. 의자가 움직여가지고 우주로 가는 거. 이제 극장도 단순한 영화 감상에서 체험을 통한 배움의 공간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우리 국토의 동쪽 땅끝을 보는데 아주 서늘하게 감회가 깊습니다. 만세!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 발표됐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폭염경보가, 충청과 전남, 영남 내륙 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 지역에선 외출을 가급적 삼가시고 주의보 지역에서도 외출을 줄이시고 물을 자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밤새 충청 내륙과 남부 지방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창원이 34도, 서울은 3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기상청은 모레쯤 장맛비가 오면서 이 더위가 잠시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 곳곳으로 시간당 10mm 이상의 국지적인 강한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무덥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내륙으로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돼서 다가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륙 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강릉은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겨울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